브라이언 정의 세계도시 여행 이도저도 DJ JJ EJ입니다.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네, 소식을 듣자니 이번에 아이슬란드 곧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이슬란드로 떠나고요. 벌써 도시 아니 국가 이름에 네. 그 아이스가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그 아이시한 얼마나 아이슬란드가 그 아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거기는 얼음이 엄청 많죠. 얼음 많다는 건 엄청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오늘도 지금 폭염주의보인데 네. 일단 부럽습니다. 어떻게 네. 아이슬란드만 가시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를 가기 전에 그 네덜란드를 거치고요. 암스테르담 가시고. 그리고 그 노르웨이를 거치는데 그 어허. 거치는 이유가 제 의도가 아니라 할인항공권을 샀기 때문에 많이 할인이 돼요? 네,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시는 게 뭐 여기저기 들리시면 좋죠 뭐. 그렇습니다. 스토버버를 해서 노르웨이도 좀 보고 베르겐도 보고 네. 또 아이슬란드의 그 수도인 레이캬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유럽입니까? 네 유럽입니다. 오늘 유럽인가요?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돌아다녀서 네.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유럽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정말 통일 독일의 수도인 그 베를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베를린이요? 네. 다시 한번 유럽으로 가는데 베를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사실 저는 베를린 장벽 그렇습니다. 축구팀 헤르타 베를린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아셔도 대단히 많이 아시는 거고요. 두 개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1989년도에 그 베를린 그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TV로 봤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정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 통일을 맞은 독일 시민들이 나와서 막 깃발 흔들고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느낌이 네.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렇습니다. 베를린은 역사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대, 뭐 중세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한 13세기 한 후반부터 네. 근대까지의 역사만을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세기부터 하면은 오늘 안에 할 수는 있습니까? 뭐 듬성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베를린의 역사 한번 읊어주시죠. 네. 근데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뜻은 베를린의 도시의 뜻을 아시나요? 그렇죠. 그 나라마다 그 도시마다 이름들이 다 뜻이 있긴 하구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 했는데 베를린 뜻이 뭡니까, 근데? 네, 그 유럽의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뜻이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마드리드 편에서 마드리드도 물의 원천을 의미하는 마헤릿이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랍어였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베를린도 역시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기원이 있고요. 근데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의 발음이고요. 현지에 가면 벌린 아니면 베를린이라는 이런 발음으로 들립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R자를 이렇게 이런 를 이런 발음으로 넣어서 베를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 베를린, 뭐 벌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베를린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이라고. 예, 우리는 이제 베를린이라고 진짜요? 하는데, 예, 베를린 하는데, 베를린 이렇게 발음을 하고, 네. 독일 사람들이 얘기할 땐 거의 뭐 베를린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곰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이 곰 사냥꾼이 곰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 총으로 딱 쏘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새끼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끼곰들이 몇 마리가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방아쇠를 당겨서 쏴버리면 그 곰이 죽겠죠. 네. 그럼 새끼마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냥꾼이 마음이 좀 여려웠던 모양입니다. 착한 사냥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쏘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다음에 잡지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끼곰을 그 독일 말로 베얼라인이라고 해요. 베얼라인. 야, 베얼라인. 그 네. 베얼라인이 그 베를린이 된 것이다. 베얼라인 하다가 벌린 우리 발음으로는 베를린이 됐다라는 요런 설이 하나 있고요. 설이죠. 예, 설입니다. 설. 사실 그 곰을 안 죽였는데 그 네. 새끼곰들이 옆에 있어서 이게 베를린이 됐다는 거는 이게 끼워 맞힌 것 같은 느낌이 네. 또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네. 베를린의 상징이 도시의 상징이 또 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설은 뭐냐 그러면 이 베를린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 뭐 러시안계가 되겠죠. 슬라브족의 언어로 요 습지를 뜻하는 베를에서 유래가 됐다.
이 슬라브 말로 이 베를이라고 하는 것이 습지를 뜻합니다. 실제로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그 습지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섬도 있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박물관 섬이 나오는데 이 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곰 사냥에서 유래가 됐던지 아니면 요 슬라브족의 언어로 베를에서 나왔든지 어쨌든 요 베를린이라고 하는 요 도시의 이름도 이런 기원이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도시마다 설이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뭐 곰이면은 뭐 괜찮네요. 사실 뭐 용이 또 나왔으면 에라이 또 용 나오네 내가 이럴 텐데. 네.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지방으로 촬영하는데 거기도 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방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양에도 용이 나오고 뭐 동양에도 용이 나오고 항상 용이 나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3세기의 그 베를린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슈프레 강이라고 있습니다. 한 398km 정도 되는 긴 강인데 요 슈프레 강을 터전으로 삼은 그 상인과 어부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촌락이었어요. 그런데 13세기의 적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웃 도시인 그 쾰른과 연합하는 것이 실질적인 베를린의 시작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쾰른은 우리가 쾰른 대성당 그 쾰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약간 스펠링이 다른데요. 발음은 비슷한데 그건 이제 약간 쾌연, 약간 그런 발음이고 요거는 이제 쾰른 그런 발음인데 다른 곳이 있구나. 네, 한국의 표기법으로는 그냥 그것도 쾰른이고 이것도 쾰른인데요. 그래서 그 쾰른 대성당이 있는 그 쾰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그 쾰른과 연합을 하면서 적군을 막으면서 이렇게 베를린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베를린이 크게 발전한 시기가 바로 17세기입니다. 요 17세기에 당시 베를린을 수도로 삼은 그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있었는데 요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크게 융성하면서 베를린이 이제 계속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죠. 공국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요 공국은 뭐냐 그러면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신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무슨 네. 공작이나 뭐 백작이나 자작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그런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 이런 신하들이 왕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공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 이 유럽의 그 귀족의 순위, 그 자귀의 순위를 좀 알아보고 갈까요? 백작, 공작 이런 게 네. 어떤 게 높은지? 예. 네.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다 작작작작으로 끝나는데 뭐가 제일 높으실 것 같으세요? 백작? 아닙니다. 제일 높은 곳 백보다 공보다 백이 크니까 백작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일 높은 그 귀족의 순위는 그 공작입니다. 공작이 제일 예, 높아요? 영어로 듀크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작 다음에 자기가 이제 후작. 후작. 마르키스라고 하죠. 후작이고요. 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백작. 우리가 많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나왔던 백작입니다. 삼순위. 예, 영어로 얼이라고 하고요. 백작 다음에 자작, 비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 자작이 있고요. 자작 다음에 이제 베런이라고 하는 남작이 있습니다. 남작. 제가 이거 막 공부할 때는 공후 백자남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공후 백자남. 공후 청자남이 아니고 백자남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잠깐 3초포로 빠졌는데요. 네.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이게 크게 융성하면서 베를린이 성장을 했고 또 1701년에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이 그 프로이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동유럽의 지배자였던 이 프로이센과 합쳐져서 더 거대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센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과 중상주의 정책으로 이렇게 중상주의 정책을 펴서 엄청난 강대국이 됐는데 뭐 순식간에 유럽의 맹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 공국과 프로이센이 합쳐져서 만든 이 왕국의 명실공히 수도였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 조금 더 말씀을 17세기 드리면 이후에. 뭐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쭉쭉 가셔야죠. 예. 이거 짧습니다. 베를린 역사 이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866년도에 이제 우리말로는 보호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전쟁인데 대독일주의를 표방했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그리고 소독일주의를 주창했던 이 프로이센 왕국이 싸운 것이 바로 보호전쟁,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프로이센. 예, 당연히 프로이센이 네. 이겼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기 베를린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겠죠. 예. 프로이센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의 동유럽의 실질적인 실권을 갖게 되는 그런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프랑스와의 전쟁마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은 계속 셌구나. 예, 네. 계속 셌습니다. 괜히 독일 병정이 아니죠. 독일 네. 독일 독일 축구팀은 뭐라 그러죠? 2002년에는 녹슨 전차라고 있었습니다. 네, 녹슨 전차. 예, 노장들이 많아가지고 네. 전 녹슨 전차가 너무 내리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독일 전차 군단이라고 하나요? 네, 전차군단이 근데 예. 녹슨 전차였는데 준우승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 전차군단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파리 함락을 시켜버리고 또 프로이센 왕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렐름 1세. 비렐름 1세. 우리가 뭐 비렐름 뭐 여러 가지 뭐 카이저 뭐 이런 많이 프리드리 네. 나오죠. 비렐름 1세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네. 황제 즉위식을 갖고요. 예. 그 독일 제국을 엠파이어를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베를린은 정말 명실공히한 독일 왕국이 아니라 독일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죠. 드디어 졌습니다. 예, 졌으니까 그때 독일 제국이 해체가 됐고요. 그때가 1918년입니다. 그래서 1918년부터 1919년부터 1933년까지는 그 유명 바이마르 헌법으로 유명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바이마르가 도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정말 그 헌법의 효시죠. 정말 민주사회 헌법의 효시기 때문에 바이마르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섰고요. 또 나치가 그 이후에 무시무시한 나치가 집권을 했죠. 이제 때가 됐군요. 예, 1933년부터 1945년도까지 나치가 지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베를린은 이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발전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고 누가 이겼죠? 졌죠. 예, 그 나치가 졌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이 엄청나게 공습을 함으로써 막 폭탄 투여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많은 걸 약탈해 가고, 피해가 있었군요. 예, 연합군도 많은 뭐 유물을 또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래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은 후에 복구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됐죠? 독일이 분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됐고 뭐 잘 아시겠지만 동베를린은 누가 했죠? 네, 아무래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이겠죠. 네, 소련군이 진주를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냉전이 심화되면서 그 동독에 의해서 그 무시무시한 45km에 달하는 그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되었던 것이죠. 베를린 장군이 그렇게 예, 베를린 그렇게 큰지 몰랐네. 장벽이 45km, 거의 40km가 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독일 민족이 정말 그 소독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소독 사람들이 구애하고 노력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왕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1990년도에 그 진짜 위대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베를린이. 제가 태어난 해 아닙니까? 그때 1990년. 네. 이때 이렇게 통일을 이뤘죠. 그때 못 보셨겠군요, 당연히.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태어났는데요. 네. 아니, 저는 봤는데. 그 축구도 서독 동독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독이 거의 잘했고 네. 동독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동독이 90년도는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갔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90년 몇 월쯤입니까? 90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때는 소독이 나갔습니다. 서독으로 나갔고 예, 서독으로 94년부터 나갔습니다. 독일로 나갔고 그때 우리랑 붙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골도 넣고 막 그랬죠. 네, 3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예, 네. 그 정말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 서정원 선수가 넣었었나요? 하여간 서정원 선수는 스페인전에서 도전골 넣었고 네.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홍명보 선수랑 황선홍 선수가 네. 황선홍 선수 첫 골, 홍명보 선수 두 번째 골. 그때 기억이 저는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음. JJ는 뭐 흐릿하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네, 저는 애기 때라. 네. 근데 예. 국기가 달랐나요? 네, 서독 국기가 국기가 달랐습니다. 예. 예, 국기가 달랐습니다. 오. 기본적인 바탕은 같았는데 그 네. 안에 들어가는 무늬가 완전히 달랐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바탕은 같고 그 안에 뭐가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거구나. 동독 국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완전히 다른 체제였고요. 네. 완전 이국가였고요.
그래서 그 슬픈 역사를 이렇게 극복을 하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도 이렇게 통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북한 편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 편 한번 찍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 냉면이 제일 맛있나? 냉면집 가서 먹방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그날이 주기 전에 우리가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그 나치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치. 우리가 뭐 맨날 나치 하는데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뜻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치즘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또 반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없고요. 국가가 모든 것을 조작하는 거고요. 네. 또 가장 나쁜 거, 그 백색 인종주의. 안 좋죠. 백인만이 예. 최고다. 유색 인종을 이렇게 인종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 제일 또 싫은 거, 제일 싫은 거. 여기에 또 가장 또 핵심이 반유대주의. 네. 그래서 유대인을 뭐 엄청나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나쁜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나치즘입니다. 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발생한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선동자가 나와서 그 네. 선동자가 막 그냥 그 사람을 선동하고 막 왜곡하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제가 너무 슬픈 게 이 나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네. 독일은 네오나치라 그래서 그 새로운 나치다. 그래서 머리 막 스킨헤드 그런 거 아시죠? 스킨헤드 나와서 항상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지나가면 막 욕설 퍼붓고 막 발로 차고 하는 그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네오나치가 있는데 이런 건 참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이 나치즘이 다 없어지지 않고 그 유럽의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93년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워낙 옛날이라. 근데 뭐 항상 역대 영화 탑 10을 뽑으면 항상 꼽히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실로 가는 유태인을 이렇게 정말 구한 거죠. 저도 이걸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리암 니슨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리암 니슨이 네. 나온 정확하십니다. 리암 니슨이 나왔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영화였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증오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해요. 아, 저도 이걸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유대인을 박해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히틀러만 없었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폭군이 없었으면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베를린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막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만 요약을 하셔도 엄청 기네요. 오늘 그냥 듬성듬성만 한다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더하다가는 이거 뭐 그 역사편이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유럽의 도시들은 아시아의 도시들하고 약간 다른 게 그 아시아의 도시들도 스토리텔링이 많지만 유럽의 도시들도 참 스토리텔링이 많은 것 같고요. 정말 긴 역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다가는 베를린의 역사를 더하다가는 계속 바르셀로나 편, 뭐 전편, 후편 나누는 게 아니고 전편, 중편, 후편으로 나눠야 되는 이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한테 정말 목이 터져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뭐 네. 베를린의 요 정도 역사, 네. 뭐 소사죠 소사, 요 작은 역사만 하고 네. 뭐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베를린 여행을 가보시고 교통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통이 중요하고요. 그 베를린의 교통을 간단히 그 정리를 드리면 베를린에는 그 S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U반이라는 게 있고. 그 반을 이렇게 나누십니까? 네, 여기서 그 반은 그 반이 아니고 설국열차 같은데요. 네. 이제 기차를 반이라고 하는데 네. 그 S반이 있고 이제 U반이 있고 또 트램이 있고 그 버스가 있고요. 또 그 레기오날이라 그래서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교회선 그 로컬 열차, 교회를 잇는 교회가 아니라 교외에 예. 있는 로컬 기차요. 예, 예. 교회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레기오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총 5가지의 그
대중교통 수단이 있고요. 네. 물론 뭐 택시도 있지만 택시는 뭐 유럽에서 택시 비쌉니까? 예, 유럽 택시 뭐 타면은 2만 원, 3만 원, 아 예, 진짜요? 4만 원, 5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돈 많이 벌겠구나. 네. 근데 뭐 세금을 또 많이 내니까 또 많이 벌지는 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택시는 물론 교통수단이지만 이렇게 실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S반, U반, 트램 그리고 버스, 레기오날 이렇게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S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이 철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S반은 그 슈타트 슈넬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한 국철 정도가 됩니다. 도시철도 뭐 국철 정도가 되니까 네. 구간과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 구간과 기간이 막 5km, 6km 이렇게 계속 길고요. 그래서 유레일 패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걸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으로 다니고요. 그리고 유반이라고 하는 것은 운터그룬트반의 약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지하철입니다. 운터그룬트가 운터그룬트? 예, 이게 영어로 하면 언더그라운드. 예, 언더그라운드. 예.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를 운터그룬트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반인데 이게 지하철이고요. 그래서 여기 물론 지상 구간도 있습니다. 지상도 가는데 주로 지하로 많이 다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밖도 나가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역과 역의 간격이 짧습니다. 뭐 1km 정도 되고 촘촘히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진짜 짧네. 예. 예. 그리고 레기오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영어로 리저널을 말하는 거고요. 리저널. 그 레기오날인데 이게 교회 기차의 개념인데 그 지금 베를린이 속해 있는 그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가 그 브란덴부르크주라고 합니다. 브란덴부르크주인데요. 요 브란덴부르크주의 외곽 도시하고 베를린의 시내를 그것도 주요역만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2라고 해서 레기오날 익스프레스가 있고요. 또 RB라고 해서 레기오날 반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레기오날 익스프레스가 좀 빠르고요. 레기오날 반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 교회 기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행 간격이 깁니다. 뭐 하나에 40분에 하나 있고 네. 30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요 레기오나를 타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다시 베를린 시내로 돌아오면 베를린에는 A존이 있고 B존이 있고 C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오늘 우리가 여행할 웬만한 관광지는 다 A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를린이 존이 나눠져 있어요. 예, 존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우리도 존이 있죠. 뭐 여기 우리나라는 존이 없나요?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 존이 없군요. 네. 근데 이렇게 멀리 가면 좀 돈을 더 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개역까지는 얼마? 10개 잠시만요. 우리 지하철에 있긴 있는 것 같다. 예, 존은 맞네. 없어도 뭔가 그런 개념이 있죠. 아직 존이 딱 나눠서 어디 표시는 안 네, 돼 있는데 네. 어디 지역 지나가면 뭐 200원 추가, 뭐 400원 추가 있네. 그런 개념입니다. 맞네요. 예, 네. 그런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A존은 뭐 무슨 군역까지. 근데 A존에 거의 들어 있고요. 네. B존, A존, B존에 다 거의 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리와 이렇게 그 병행해서 이 거리와 연관돼서 그 요금도 지하철 요금도 기차 요금도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광을 하실 분들은 그 건바이 건으로 사는 것보다 괜히 그 동전 넣고 동전 없으면 거실러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 뭐 카드가 있군요. 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 이름도 쉬워요. 베를린 웰컴 카드가 있습니다. 웰컴 카드. 예. 여기 딱 잘 오셨다. 그렇습니다. 여행해라 이 카드군요. 예, 그래서 48시간 기준으로 19.90유로고. 그러니까 10유로 정도면 얼마죠? 10유로가 지금 13,500원이니까 26,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72시간 기준으로 28.90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계실 분들은 한 72시간 웰컴 카드를 사시면 되고 좀 나는 한 이틀 있다 떠나겠다. 그러면 48시간 웰컴 카드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주 여러 군데를 계속 다니시려면 이 카드가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저렴하진 않은데요. 네. 역시 물가가 있긴 있네. 예. 여긴 유럽입니다. 그러네요. 예, 여기가 라오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제가 동남아를 너무 생각을 해서. 예. 네. 우리가 동남아 지금 너무 다녔더니 지금 가격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열차들이 있으면 우리 네. 같은 KTX 같은 초고속 열차 없습니까? 있습니다. 초고속도 있어요? 예, 이체라 그래서 독일은 뭐 그 고속열차의 나라고요. 그래요. 그 이체가 있고 이체가 뭐 가장 유럽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그런 고속열차고. 계좌 이체보다 빠르다는. 아, 그렇죠. 계좌 이체보다 빠르다는 그렇군요. 그 이체가 있고. 그 프랑스에는 참고적으로 떼제베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KTX는 그 떼제베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 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 고장이 많죠. 예.
그런 겁니까? 예, 그때 우리가 그 네. 저기 규장각의 의궤를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의궤를 네. 그 가져오느라고 그 떼제베하고 협상을 해서 아. 떼제베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프랑스가 의궤를 반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체를 독일의 기술, 선진적인 기술 독일의 이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떼제베를 갖고 오는 바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떼제베라서 이렇게 네. 좀 독일에서 줬구나 이게. 프랑스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카드가 네. 아무래도 절약은 되겠죠? 많이 돌아다니면 이게 한 번 타는 거 한 번 타면은 작게는 거의 뭐 1.9유로, 2유로부터 한 5유로까지니까요. 아 그래요? 타는 그러면 한 4-5번 이상 타면 일단 이거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네. 뭐 5번 이상 정도를 내가 탄다 그러면은 뭐 이틀 안에 이거 뭐 아니면 72시간 안에 48시간 안에 발품 팔아야죠. 예. 가는 김에.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한 군데 가서 오래 있는다. 저같이 무슨 박물관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온다. 이러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나는 그래스 호핑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베를린이 네. 저는 사실 크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요? 거기가? 네. 베를린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70만 명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안 그러니까 되고요. 우리 서울이 1,000만 명 아닙니까? 아시아의 도시로는 예를 들어서 막 그 1,000만 명, 1,200만 명 무슨 뭐 중국 가면은 뭐 광저우 같은데 2천만 명 되는데 거기 2,000만 명이에요? 예. 거기 무시무시하네 진짜. 그 네. 유럽에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고요. 어. 심지어 200만 명이 넘으면은 정말 거대 도시고요. 네. 심지어 300만 명이 넘으면 거의 초거대 도시인데 베를린의 인구가 370만 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리의 인구가 그 크다라고 하는 파리의 인구가 220만 명이고요. 좋구나.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마드리드의 인구가 300만인인데 네. 이 베를린이 370만이니까 상당히 큰 거고요. 굉장히 큰 거고요. 아니, 얼마나 한 곳인데요, 베를린? 베를린의 면적이 891.85 제곱킬로미터니까요. 한 605 제곱킬로미터 되는 서울보다 한 1.5배. 1.5배. 서울보다 큽니다. 엄청 큰 거죠. 서울보다 면적으로는 큰데 인구는 3분의 1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370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유럽 기준으로 동유럽은 좀 빼고요. 네. 서유럽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도시는 런던이고요. 런던은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870만 명이 되고요.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베를린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마드리드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뭐 파리 순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물론 뭐 인구는 계속 순위가 변동이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유럽 사람들이 자기 도시 크다고 네. 진짜 힐링 좀 해야겠다. 여기 너무 빽빽하다. 이러고 아시아 이렇게 놀러 왔다가 한중일 가보면은 깜짝 놀라겠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네. 우리 도시가 200만인데 한국 딱 왔더니 1000만이네 이러면서 쓰러지시고. 요즘에 을지로 이런 데 가면은 아주 큰일 나겠구만요. 네. 을지로 막 빽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 베를린에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야, 거대 도시군요. 거대한 여기선. 예, 네. 거대한 도시입니다. 1300만 명이 가서 뭐 이 도시를 다니니까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 1,300만 명이 있는 네. 관광객들이 가는 네. 그 도시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독일어는 사실 구텐탁 구텐탁. 이것도 하나입니다. 대부분 네. 그거밖에 모를걸요? 그렇죠. 구텐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굿모닝의 개념인데 네. 뭐 굿모닝 굿데이스의 개념인데 구텐탁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알고요. 저는 독일어를 좋아해서 좋아해서 대학 때 제가 독일어만 14학점을 들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독일에 직접 가서 독일 어학연수도 했어요. 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다음으로 잘하는 언어가 사실 독일어입니다. 진짜요? 네. 기대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독일어로 좀 해볼까요? 한번 Es 해보시죠. war einmal, ich habe Deutsche Sprache gelernt in Bad Godesberg in Deutschland.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네, 뜻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욕하신 건 아니죠? 제 일할 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독일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독일어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감사합니다. 단케. 단케 단케는 아주 단케. 거기다 슈엔을 붙여 단케 슈엔 하면은 단케 슈엔? 너무 고맙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천만에요. 비테 슈엔. 비테 아니면 비테 슈엔. 비테슈. 독일에 가서 단케 슈엔, 비테 슈엔만 잘해도 그 이렇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자. 또 만나자. Auf Wiedersehen. 뭐라고요? 요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예. 줄여서 보통 tschüss라고 합니다. tschüss 이렇게 말하고 네. 뭐 정식으로 말하면 이게 Auf Wiedersehen이라고 또 만나자 see you 뭐 이런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excuse me 미안하다 이것을 그 Entschuldigen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줄여서 Entschul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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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누구 이렇게 잠깐 물어볼 때 길에서 물어볼 때 그 Entschuldigung 하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뭐 BPL 코스테타스 이거 얼마예요? BPL 코스테타스 이거 얼마예요? 그런 거 시장에서 쓰시면 되고요. 또 비싸다. 요거 Das ist aber teuer. Das ist aber teuer. Das ist aber teuer? 예, Das ist teuer 그래야 되고요. Das ist aber teuer. 이거 좀 비싸다. 꽤 비싸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뭐 요것만 활용을 해도 독일 여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또 영어를 하니까요.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니까 영어 잘하시는 게 되게 놀랍네요. 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말하면 좀 안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요? 얼마나 제가 순수하게 번호를 물어보는 네. 그 마음에 요즘에 그 번호 이렇게 잘못 물어보면은 요즘에 좀 무슨 죄로 걸려서 그런 표현을 번호 물어보는 게 왜 죄입니까? 안 키워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이힐리베디 I love you. 요건 알려드릴게요. 이건 I love you. 이힐리베디. 아니 번호 알려달라는 거는 범죄고 I love 예, 그거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힐리베디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번호 알려달라. 뉘앙스가. 이힐리베디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가 더 웃긴 거예요. 근데 요거는 A한테만 쓰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힐리베디는요. 이힐리베디. 예. 그리고 독일어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프로에 바이나흐텐. 메리 크리스마스를요? 예, 프로에 바이나흐텐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 아시면 뭐 겨울에 갈 때 또 그 크리스마스 그 먼저리에 가실 때는 독일어로 그 프로에 바이나흐텐 정도 알고 가시면 그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 저희 다시 듣기를 통해서 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네. Let's go 베를린. 네. 처음으로 갈 것은 그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안 보고 만약에 오시면 너무 허전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안 보고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베를린 장벽이 갖는 그 스토리텔링과 베를린 장벽이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왜 생겼냐 그러면 계속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서독은 계속 뭐 먹을 게 넘쳐나는데 동독 사람들은 뭐 햄버거 하나 사려고 막 줄 서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탈출을 하는 겁니다. 나 동독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막 장벽을 막 넘는 장면이 이렇게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007 영화, 로저 모어가 나오는 007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막 동독 경찰들 군인들이 그 사람 잡으려고 총 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동독에서 하도 많이 서독으로 도망을 가고 탈출을 하니까 동독 측에서 1961년부터 무려 45k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견고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무려 길이가 45km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네. 거기에 장벽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는데도 사람들이 막 넘으려고 하고 구멍 내서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 대단한 비극이었죠. 61년부터면은 올해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89년도 11월에 이 장벽이 막 무너질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슬픔의 장벽인 것이죠. 아직도 그 분단 국가인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이 베를린 장벽이 큰 울림을 저는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유럽 여행할 때. 많이 가셨네요. 네,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장벽을 보고요. 특히 베를린 장벽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대부분 파괴되고 한 1.3k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5km 다 철거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 철거된 돌은 박물관으로 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에 그 그림을 그려서 조성된 그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야외 갤러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갤러리로 그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여기에 자유와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을 갈망을 하면서
21개국에 118명이에요. 발음이 안 되네요. 100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8명.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혼자 뜨끔하신 겁니다. 네. 11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18명의 작가들이 그 무너진 장벽에 그 작품을 그려 넣은 것이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무너진 장벽에다가 그려 넣었다는 게 네. 그럼 그 무너지고 나서 그 잔해물들이 많이 막 있는 건가요? 예, 남은 부분이죠. 벽에 남은 부분이 부분. 많아요? 예, 한 1.3km가 되는 겁니다. 1.3km 예. 이제 45km 중에서 다 파괴가 되고 파괴가 된 게 아니고 다 없어지고요. 네네네. 다 이제 붕괴시켜서 다 없애버린 거고 나머지 1.3km 되는 그 벽을 보존을 했는데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 2.3km는. 네. 그 벽에다가 사람들이 아니죠. 작가들이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와서 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갤러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작품 수로는 105점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패러디된 패러디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으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지고 막 이렇게 붕괴되기도 해서 네. 2009년도까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해서 몇 년 동안 복원 작업을 한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그 일반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그 예전에 그 어떤 전쟁의 참상도 있고 어떤 정치인을 풍자하는 것도 있고 뭐 2차 대전의 어떤 그런 아픔을 그린 패러디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네. 반달리즘 때문에 반달리즘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왜 문화재 같은 거 불지르고 이렇게 막 락하로 막 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반달리즘이에요? 예, 그게 반달리즘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목적이 문화재를 파괴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게 하나의 거예요? 그걸 하면서 유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변태네요. 연탄재 부시고 도망친 거하고 비슷한 그런 쾌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만 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리즘 때문에 네. 그 막 문화재 부시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 없어져야 되죠, 사실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반달리즘 때문에 2000년에 그 33점의 그런 그 작품이 훼손된 것을 그 2000년도에 그 비영리 단체가 그 기금을 모아서 복원을 했다. 뭐 이것도 새로운 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스트 사이드 글로 이 갤러리를 이거 보는 것만도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리고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새겨가면서 보면 시간 더 걸리고요. 그 S반을 타고 가서 그 오스트바hnhof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이 역에서 내리시면은 그 2분 거리에 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신의 작가 그 리나킴의 그 작품도 있는데 저는 그 리나킴의 작품은 못 보고요. 그 러시아 작가인 그 드미트리 무르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그 사진 스팟이면서 작품이 되겠죠. 그 부르더쿠스라고 하는 네. 그 두 남자가 키스하는 그 그림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그림인지는 모르겠고 네. 그걸 패러디한 그림들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패러디도 엄청 나왔습니다. 뭐 대통령끼리. 네, 대통령끼리 하고 네. 많지요. 그 제목이 이제 그 독일어는 무르더쿠스고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형제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네. 그 러시아가 아니에요. 소련이죠. 소련의 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 서기장하고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키스하는 둘이 뭐 개인 아니었던 것 같은데 두 정치 지도자가 키스하는 네.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버전에는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유명하죠. 거기서 사진 뭐 찍으려고 줄 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베를린 장벽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이 바글바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명소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고의 명소입니다. 여기 와서 뭐 역사를 느끼고 뭐 고통을 느끼고 뭐 그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것이죠. 야, 그래서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졌구나 이런 걸 느끼고 새롭게 이제 뭐 새로운 젊은이들이 가서는 야 이렇게 국가가 분단되면 안 되는구나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 베를린 장벽에서 바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갈 곳은 그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자타공이 독일 최고의 박물관, 베를린 최고의 박물관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 베를린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도시로 불립니다. 박물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박물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독일이겠죠. 그 이런 가장 인구수 대비 박물관이 가장 많은 독일의 바로 수도가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 많구나. 네, 그러니까 베를린에도 당연히 박물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138개의
138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고요. 그 400여 개의 갤러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 갤러리가 자그마한 갤러리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한 갤러리가 아니라 그 메이저한 갤러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게. 네. 야. 그래서 왜 그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는 그 정말 베를린을 동유럽의 문화의 수도다. 심지어는 동유럽의 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실감이 되고요. 서유럽에 파리가 있다면 동유럽에 그 베를린이 있었다라는 말이 들었을 정도로 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베를린. 네, 그래서 그 페르가몬 박물관은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와, 100만 명이 박물관에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유명하구나. 예, 100만 명이 찾아오고요. 그 우리나라 여의도 같이 네. 베를린에서 섬이 있어요. 그 섬을 그 우리가 박물관 섬이라고 합니다. 독일 말로 박물관을 쫙 다 몰아놨어요? 예, 박물관이 거기 물론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닌데 웬만한 유명한 박물관이 거기다 있는데 바로 이 페르가몬 박물관도 이 박물관 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말로 무제움 인셀이라고 합니다. 무제움 인셀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안에 있죠. 인기 최고의 박물관이 되겠고요. 그 우리나라도 이런 그 박물관 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거 말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안에 그 구국립박물관도 있고 신박물관도 있고 또 보대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이 페르가몬 박물관도 있고요. 기라산 같은 박물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중근동의 문화, 중근동이라고 하면 이제 중동하고 소아시아, 터키 쪽을 말하는 거겠죠.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서 번성했던 그 왕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왕국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 것이죠. 페르가몬 그 뮤지엄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워낙 외국에서 많이 가져와서 막 데모도 해요. 유물 반환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우리 문화재다라고 하면서 그 반환하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하나의 뭐 여론이고요. 그래서 입장료 12유로를 내고 들어가는데 절대로 아깝지가 않고 12유로면은 15,000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한 5,000원이 넘는 거죠. 17,0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고 네. 제대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려면 정말 며칠이 걸리고요. 그리고 다 뭐 이렇게 정말 무슨 정말 이 측면으로 보고 저 측면으로 보고 이 조각 하나를 봐도 이 서라운드로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물론 약식으로 모르고 보면 몇 시간도 보죠. 그냥 훌쩍 이렇게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설마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여기서도 혹시 우셨어요? 여기서도 울지는 않았지만 그 네. 울컥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갔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게 많고. 대단하신 게 이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고 이 울컥하신다는 게 진짜 저는 참 쉽게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네. 야.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요르단 그 무샤타 궁전의 그 일부를 궁전의 일부입니다. 크죠. 이렇게 큰 궁전의 일부, 입구의 일부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건 약탈하는 게 아니라 네. 요르단의 왕국, 요르단 왕이 네. 그 독일의 왕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독일 제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짜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한테 기증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 약탈 문화재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약탈 문화재가 다가 아니고요. 일부 중동 국가에서 또 소아시아 국가에서 독일의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경한다라는 아니 거고. 그러면 독일이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뭐 침략은 하지 않았겠지만 조사를 하러 갔겠죠. 그리고 독일에서 워낙 유명한 왕국이었으니까 프로이센의 힘이 강해지니까 네. 프로이센의 힘이 강해지니까 왕실과 왕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귀중한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한테 뭐 이렇게 무슨 뭐 중요한 거 하나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지금 여긴 이 박물관에는 사실 뜬금없이 있는 거네요? 뭐 선물을 받아서 있는 겁니다. 기증을 받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딱 요르단의 궁전의 일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의 것도 있구나. 일부분도 예. 있고요. 로마의 일부분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박물관이 되겠고요. 네. 수많은 박물관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네. 박물관인가요, 설마? 다음은 그 박물관은 아니고 문입니다. 그 유명한 문이요? 브란덴부르크 문. 저는 이거 사실 잘은 모르는데 브루마블에서 봤습니다. 브루마블에 이거 나오나요? 독일 가면 세웁니다, 제가. 네. 그 브란덴부어거 토르라고 하는데 독일 말로는요.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는데
베를린 장벽과 더불어서 베를린을 가장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겠고요. 네. 역시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지 않고 베를린을 봤다고 할 수가 없고요. 독일의 온갖 격동과 애욕의 역사가 이 문과 함께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베를린을 넘어서 그 독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프로이센의 수도로서 정말 그 베를린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1791년에 세워진 정말 진정한 평화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개선문들은 뭐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뭐 아니면 전쟁에서 죽은 희생자를 기리고 맞아요. 어떤 이런 문이잖아요. 네. 그런 뭐 샹젤리제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건데,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으니까 진정한 평화의 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칼 고트하르트 랑한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 그리스의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의 입구, 그것을 모델로 해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그래서 문의 곳곳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그 등장을 합니다. 페리스도 나오고요. 근데 뭐 물론 나치 정권에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게 그 정권의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던 그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명실공히 평화의 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의 바로 뒤에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아, 베를린 장벽하고 딱 있었어요? 같이 붙어 있었어요? 네, 바로 아. 붙어 있진 않았지만 그 뒤편에 있었죠. 아. 그래서 문을 통해서 나가면 벽이 나오니까 아. 한때는 이게 분단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 이런 정처럼 브라이언처럼 그 앞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 분들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일반적인 이렇게 한국인들이랑 탁탁-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머무시고 네. 한참 서라운드로 확인을 한번 쫙 하시고 네, 역사적인 의미다 찾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 앞에서 그 전 한 2시간 이상 제가 머물렀어요. 갈 때마다 2시간을 거기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진 찍고 옆으로도 가보고 뒤편으로도 가보고 뭐 이렇게 줌으로도 찍어보고 뭐 멀리서도 찍어보고 사진 찍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들하고 말도 하고 너 어서 왔니? 얘기하시느라 사실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귄 친구들도 있고요. 네. 브란덴부르크 문을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추천이라기보다도 반드시 가봐야 되는 여행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필수 합니다. 코스 브란덴부르크 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훔볼트 대학교입니다. 전 대학교 안 빠지죠. 아, 대학교 되게 좋아하시죠? 네, 저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가도 그 도시의 미래, 그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대학교 탐방을 합니다. 또 볼 게 많습니다. 또 대학 자체가 문화재인 그런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삿포로에서는 홋카이도 대학교 우리 지난번에 봤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그 타마사 대학교 네.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 훔볼트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베를린에 여기 가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베를린에는 총 4개의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훔볼트 대학교가 있고요. 또 베를린 자유대가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베를린 자유대? 모르겠습니다. 네, 베를린 자유대가 있고요. 또 베를린 공대가 있고요. 또 베를린 예술대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훔볼트 대학교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아,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입니까? 네. 난 왜 몰랐지? 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JJ는 뭐 운동, 스포츠 이런 쪽으로 뭐 많이 아시니까요. 저는 또 스포츠를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네, 무식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그냥. 네. 기준이 관심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무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통 좀 무식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홈볼트 아닙니다. 대학교 이제 알았으면 됐죠. 예. 네, 지금이라도 아시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이 대학 교수였고요. 오,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여기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대철학자 헤겔도 그 이 대학의 교수셨고요. 또 마르크스도 여기서 공부를 했고요. 또 엥겔지수로 유명한 엥겔스도 여기서 공부를 했고요. 네. 또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 훔볼트 쇼펜하우어.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또 철혈제상인 비스마르크, 독일의 엄청난 정치인 비스마르크도 이 대학 출신입니다. 정말 유럽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대학이 아닐 수가 없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학생들을 이 대학에서 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건 상상이 되는데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딱 알려줘요. 쫙 공식을 써요. 네. 이걸 왜 못 풀지? 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못 수 푸는 있어요. 걸 이해를 못하는. 이걸 왜 못 풀까?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아인슈타인이 그 유태인이기 때문에 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도 그래서 강의했던 그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정말 이 대학 캠퍼스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실제로 그 18세기 중반에 그 프로이센의 하인리히 왕자라는 분의 그 궁전으로 사용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1810년에 그 프리드리 3세 때입니다. 프리드리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그 언어학자인 그 비렐름 폰 훔볼트라는 분에 의해서 그분의 그 제청에 의해서 그래서 훔볼트 대학교. 예, 그래서 훔볼트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1810년에 이게 그 개교가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대학교고요. 이 캠퍼스 투어 자체가 그냥 뭐 관광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궁전이었으니까. 건물도 그런데 뭐 주변에 캠퍼스 그런 꾸며져 있는 것도 예쁜가요? 예쁩니다. 굉장히 조형도 잘 돼 있고 또 거기서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강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상상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또 아인슈타인의 또 상대성 이론은 어느 정도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쪽으로는 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네. 예. 상대성 이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거에 오히려 희한하게 그거에 타임머신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책은 좀 많이 봤어요. 뭐 이런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어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내가 그렇죠. 싫어하는 수학 시간은 엄청 길어서 안 끝난다. 수학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적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잘 살고 적었어요. 있어요. 수학 못해도. 네, 예. 수학. 그래도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못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그러면? 저도 사실 수학을 싫어해서 저도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 암산은 잘해요. 네, 암산 진짜 빠릅니다. 암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북부 캠퍼스하고 아들러스호프 캠퍼스로 나뉘는데 이 캠퍼스 투어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대학을 많이 여행 코스에 집어넣지는 않으시는데 네. 이 브라이언이 추천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추천인 것 대학교가 같아요. 대학교가 정말 그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유럽의 대학은 뭐 정말 큰 볼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가실 곳은 그 샬로텐부르크 성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성이요. 네. 예. 그래서 그 프로이센의 첫 번째 왕이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계시는데 그 3세의 왕비가 그 바로 소피 샬로테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딴 겁니다. 샬로테. 그 왕비의 여름 별장입니다. 그래서 1699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로코코 양식하고 바로크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그 멋진 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러운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세밀한 부분까지 조각하고 꾸미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코코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정말 멋있는 성이고 1943년도에 그런 파괴가 됐습니다. 전쟁 중에 파괴가 돼서 그 재건을 한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에 재건을 해서 지금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인데 물론 입장료 10유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뭐 10유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동양의 도자기를 모아놓은 그 도자기 방이 있는데요. 갑자기요? 예, 도자기 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계속 이제 그 서양의 유물을 보다가 동양의 그 중국 도자기도 있고 뭐 일본의 도자기도 있고 한국의 도자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자 이런 것들도. 진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건 제가 아직 그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의 이런 그 동양의 도자기를 모아둔 그런 방이 있다. 샬로텐 그 부르크 성이에요. 샬로텐부르크 성은 그러면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가시겠어요? 많이 놀러 갑니다. 많이 놀러 가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베를린에 오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또 저도 역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샬로텐부르크 성이고 이 앞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쿠담 거리인데 네. 샬롯텐부르크 성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 우리나라의 압구정동과 같은 예,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가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고전적인 건 무슨 전쟁 관련된 거 보다가 박물관 보다가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여기서 싹 바뀌네요. 예, 물론 뭐 다른 데에서 또 이제 궁전이 또 나오지만 네. 쿠담 거리에 가셔서 이렇게 쇼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쇼핑을 안 하시고 그냥 아이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윈도우 쇼핑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젊은이들의 패션 모드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독일은 패션이 좀 어떤가요? 독일 패션은 뭐 너무 충이가 다양해서 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독일 사람들이 검소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입고 다녀요. 우리 생각하면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 검소하게 입고 다니고요. 일단 유럽 스타일보다는 아시아 쪽이 좀 더 개성이나 이런 화려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좀 꾸밈이 많이는 없고 네.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심플리즘이 있죠. 미니멀리즘이 있는 그런 패션이고요. 네. 그 패션 모드고요. 그 1907년에 세워진 유럽 최대 백화점이자 세계 5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그 카데바 백화점이 있습니다. 1907년에 예, 1907년에 세워진 유럽 최대 백화점입니다. 엄청 오래됐네. 카데바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서 뭐 물건이 비싸니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막 사도 되지만 그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백화점 6층에 그 푸드코트가 있는데 이 푸드코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아 음식도 있습니다. 일본 음식도 있고요. 네. 한국 음식도 있고요. 그 중국 음식은 당연히 있고요. 예. 6층에 푸드코트 가셔서 저렴한 가격에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베를린의 어떤 길거리 패션이나 베를린의 어떤 그 패션 모드를 연구하려는 분들에게는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쿠담거리를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그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대적인 그 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110 몇 년이 된 백화점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건물 자체가 뭐 문화재죠. 와, 건물 자체가 백화점이 이렇다니. 예, 뭐 문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때는 그 카이저 비렐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1895년도에 독일의 그 첫 번째 황제 그 비렐름 1세를 네. 기리기 위해서 그 손자인 그 비렐름 2세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2차 대전 때 참혹하게 부서졌죠. 그래서 한 번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2,000명이면은 예. 농구장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2,000명이면 꽉 찰 네, 것 같은데. 2,000명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여 그것은 아마 이렇게 대중연설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000명 앞에서 이렇게 대중연설하는 거 보면은 네. 2,000명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물며 2만 명이다. 이건 뭐 엄청난 인파고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인데 전쟁에서 파괴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전쟁의 그 참혹성을 그 알리기 위해서 복원을 안 했습니다. 그럼 파괴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예배당은 복원이 됐고 네. 종탑은 그냥 미사일인가요? 폭탄을 맞은 그대로 깨진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잔해만 이렇게 좀 치우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전쟁은 무섭다. 전쟁은 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종탑이 이렇게 부서진 그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여기서 역사를 느끼는 것이죠. 그쵸. 역사가 느껴지는 그 카이저 비렐름 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교회. 그렇습니다. 카이저가 근데 무슨 카이저가 황제란 뜻입니다. 카이저가 황제. 바로 카이저가 황제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뭐 영어로는 엠퍼러가 되겠죠. 네. 카이저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웬만한 브랜드에 또 카이저 많이 쓰죠. 네. 괜히 카이저 들어가면 또 있어 보이잖아요. 카이저. 저 축구팀에도 있어요. 카이저 슬라우텐. 그런가요? 네. 카이저. 그렇습니다. 예, 카이저 무슨 가위, 뭐 카이저 양말, 그렇게 카이저 뭐 좀 그렇게 맞습니까? 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때는 그 마우어팍 벼룩시장입니다. 제가 벼룩시장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아니 마우어 혹시 이름인가요? 예, 마우어 이름입니다. 그렇죠. 마우어라는 이름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뭐 마이어도 있고 마우어도 맞아요. 있고 메이어도 있고. 메이어도 있고 많습니다. 독일에 어로 끝나는 거 많은데 마우어팍이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요 마우어파크를 가는 것은 진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야 되나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가라는 얘기고 그래서 S반이나 그 U반을 타면 그 여기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요. 그 에버스발더 슈트라세라고 하는 여기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는 벼룩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무슨 가구도 갖고 나오고 식기도 갖고 나오고 장신구도 갖고 나오고 뭐 자전거 심지어 LP판까지 갖고 나와서 막 이렇게 흥정하면서 팔고요. 물론 동남아식에 그런 흥정은 안 합니다. 동남아식에 그럼 어떻게 흥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있어요. 이 동남아에서 이러잖아요. 중국이나 10,000원 그러면 1,000원 우리 이러잖아요. 가격을 못 믿으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던져보긴 하죠. 예, 거기서 근데 10,000원. 돼요. 예. 근데 독일에서 그랬다가는 이렇게 무슨 100유로 그랬는데 10유로 이러면 쓱 쳐다보면서 인간 같지 않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구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100유로 부르면 거기서 조금 깎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뭐 80유로에도 사고 70유로에도 사는 건데 무슨 동남아나 중국식으로 100유로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10유로 이랬다가는 반응이 따갑죠. 그만큼 뻥튀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먹거리 포장마차 엄청 많고요. 그 무슨 푸드트럭인가요? 푸드트럭 있고 또 비어가든 맥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어가르텐 우리나라 그 브랜드 아니었어요? 예, 비어가든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그 맥주 파는 데잖아요. 예, 독일 말로는 이제 그 비어가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 열리고 뭐 여기 뭐 너무 좋습니다. 뭐 진짜 강추하는 데가 마법파크 벼룩시장. 다만 일요일이다. 일요일에 가야 한다. 예, 그 마법 다른 날도 하긴 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안 합니다. 일요일만? 예, 일요일에 열리는 그 벼룩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뭐 맥주 한잔 마셔도 되고 너무 취하지는 마시고. 그럼 일요일이 아니다. 네. 어디 갑니까?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 건물로 돌아와서 네. 그 베를리너 돔이 있습니다. 베를리너 돔. 베를리너? 예, 베를린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베를리너? 예, 베를리너. 어. 그게 이제 형용사죠 하나에. 네. 베를린 사람도 되고요. 베를리너 돔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고풍스럽고요. 그 박물관 초입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섬. 네. 그 박물관 섬 그 초입에 구스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구스트 광장에 위치한 독일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입니다. 성당이 아니고 예. 예, 개신교 교회인데 보는 순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인데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145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뭐 파괴되고 재건되고 또 전쟁 나서 또 파괴되고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바로크 양식이니까 당연히 화려하겠죠. 장식이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그 건축물인데요. 사람들이 뭐 그 건축물의 장식을 보면서 뭐 매료가 됩니다. 사진 찍고 뭐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 내부로 들어가시면 그 예수님의 일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베를리너 돔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베를리너 돔. 네. 교회 이름이 네. 베를리너 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장료가 좀 있어요. 입장료가 예. 저 5유로인가 내고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입장료가 있고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는 입장료가 없고 평일에는 하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럼 일요일에 가야겠는데요? 예, 일요일날 그 예배 드리면서 아까 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일요일 말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일요일에 가야 될 곳이. JG는 오히려 입장료를 피하러 네, 교회잖아요. 일요일에 네. 뭐 입장료 피하러 거기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면은 알아서 알아들으시겠죠? 그 뭐 예배까지 드리시게요 직접? 뭐 가는 김에 뭐 그때는 좀 이제 좀 믿어보고. 네, 한국어로 뭐 찬송가 부르는데 뭐 뭐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강 같은 평화. 네.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곳은 그 이런 박물관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성도 아니고 뭐 거리도 아니고 바입니다. 바. 맥주 한잔 하시려고요. 예, 콰지모도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동물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콰지모도요? 예, 콰지모도는 그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그 주인공 꼽추. 그 이름이 콰지모도인가요? 예, 콰지모도죠. 예. 그 괴물스럽게 생긴 콰지모도. 그런데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것 같아요. 콰지모도 바가 있는데 네. 8시부터 고품격 재즈 공연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밤에. 예. 근데 입장료가 없어요. 맥주 한 잔 그냥 이렇게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물론 맥주 한 잔만 드시는 분은 없죠. 공연 계속되는데 한 잔만 드시는 분은 없고 저도 3잔 먹었는데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네, 그런 얄미운 분들도 좀 있긴 한데 네. 예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콰지모도 바를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어떤 분이 안내를 해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두리번 거리니까 콰지모도 바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대만족을 하고 나온 그 바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신 거군요. 네, 추천을 현지 받아 분에게? 들어갔습니다. 예, 현지 분에게 네.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재즈 공연을 그 찍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드려서 편집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드려볼 예정이고요.
나중에 베를린의 기라성 같은 펍이나 바가 너무 많아서 베를린 펍바 특집을 한번 역시 맥주가 많기 때문에 예 특집을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혹시 기분이 그럼 들어요. 클럽도 많은가요? 클럽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클럽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빠파입니다. 빠파. 알겠습니다. 빠파나 펍하고 네. 클럽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진짜 베를린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베를린을 마무리하면 그 볼거리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볼거리 마무리하고요. 네, 먹거리로 갑시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그 많이 박물관 다니고 네. 뭐 사진 찍고 뭐 교회 가고 이러다 그러면 배가 고파집니다. 먹어야 어떤 거 됩니다. 먹어야 돼요? 소시지입니까? 여기는 역시 독일 아니겠습니까? 뭐 네. 소시지도 있고요. 뭐 조금 전이 아니라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슈니첼도 있고 뭐 슈니첼도 생각나고 있습니다. 맥주 마셔야죠. 맥주. 네, 맥주를 그렇죠. 깜빡할 뻔했네. 네, 그 당연히 맥주가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나라가 맞습니다. 바로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브랜정의 네. 맥주 랭킹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오지만 그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독일은 맥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곧바로 맥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맥주에 얽힌 좀 상식이 있습니다. 맥주 상식. 네, 맥주에 얽힌 약간 스토리와 맥주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알고 가야 맥주 상식이 어떤 거지? 맥주 네. 한 병을 마시고 나서 알코올이 빠지는 시간? 뭐 그런 상식은 아니고요. 요즘 단속이 심하니까. 네, 약간 그 역사적인 상식인데 역사적인 상식이라기보다도 역사적인 하나의 스토리인데 하나의 일인데요. 하나의 팩트가 될 수가 있고요. 독일에는 그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 순수령. 맥주 순수령이요? 네. 순수하게 만들라 이런 거. 아 바로 그겁니다. 그 맞아요? 순수, 예, 그 순수가 그 네. 순수입니다. 이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는데 네. 무려 1516년에 독일 남부에 그 바이에른 공국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공국의 비렐름 4세라고 하는 네. 그 귀족이 되겠죠. 공국이니까 왕이 아니라 비렐름 4세가 있었는데 이분이 근데 이제 이 공국이지만 자기를 칭할 때는 왕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렐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렐름 4세라는 분이 맥주를 주조할 때 그 보리메가하고 물하고 홉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주 맥주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데 네. 요 보리메가 물 홉 이외에는 맥주가 아니라 그 맥주의 원료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양조 법령을 내버리는 것이죠. 다른 건 절대 넣지 마라. 다른 이상한 거 무슨 불순물 넣지 마라. 네. 무슨 뭐 과일도 넣고 뭐 이런 밀도 넣고 하지 말고 보리메가 물 홉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순수령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쵸? 개정이 됐죠. 왜냐면 뭐 과일 향도 날 거고. 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1500년대부터 맥주에 관한 법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맥주의 나라긴 하네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0년대부터 네. 맥주에 관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와 그 영주 사이에 그 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맥주 순수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치 얘기고 저는 뭐 정치 얘기까지 하기는 싫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맥주 이런 법령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밀도 넣고요. 밀맥주 있으니까 밀도 넣고 호밀도 넣고 밀메가도 넣고 호밀메가도 넣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과일도 것이죠. 넣고, 그 네. 과일도 넣고 채소도 넣고 뭐 코리앤더 같은 그런 쌀도 넣고. 쌀도 넣고 뭐 이런 네. 뭐 쌀까지 뭐 쌀로 막걸리가 되겠죠. 근데 뭐 쌀은 아닌 것 같고. 네. 쌀맥주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 맥주가 이 순수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 당시에 맥주 순수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독일 맥주가 정말 정직한 품질과 맛을 내는 이유가 벌써 그 500년 전부터 법으로 관리를 했다. 와 그때 그러면 맥주에 네. 보리메가랑 물호 이외에 다른 걸 좀 넣으면은 이제 걸려서 처벌받고 그러겠네요. 그랬죠. 예, 처벌 받았겠죠. 다른 거 넣은 다음에 이거 맥주 아닌데요? 이래. 뭐 여러 가지 뭐 네, 편법이 애매하네. 있었겠지만 네. 그 맥주 순수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러게요. 그런 포인트로 제가 자부심이 있을 만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 살이죠? 우리나라는 몇 살이 술을 마실 수가 있죠? 이제 만 나이로 말고 네. 횟수로 이제 20살 때죠. 아 20살부터 20살 마실 수 되면 있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만 18세가 1년 내내 마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생일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네. 거의 우리는 만 나이가 아니라 20살 딱 네. 연수로 딱 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런 먹을 수 일을. 있군요. 네. 독일은 뭐 살 나이가 있고 무슨 만 나이가 없기 때문에 네. 독일은 만 16세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저는 살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네. 그거를 되게 따지겠어요. 만으로 따지니까 네. 그 나이를 나이 그 연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생일까지 정확하게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생일까지 정확히 어제가 생일이네. 네. 나 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일이네. 못 산다 이렇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만으로 나이 있고 한국 나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좀 복잡하니까 폐지하자.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독일은 어쨌든 18세가 아니라 16세, 만 16세부터 맥주를 마실 수가 있다. 훨씬 빠르네요. 훨씬 빠릅니다. 그럼 이미 우리 나이로 17살 이제 생일 딱 지난 친구가 만취해 있고 이럴 수도 있네요. 뭐 길거리에서 야, 네가 그 나이가 이렇게 많아. 예, 그런 거 좀, 몇 년생이야? 뭐 그런 벌써 싹수가 노란 애들이고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죠. 벌써 그 나이에 벌써 만취해갖고 피해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16세라고 하는 것도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건배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건배사. 그걸 좀 알고 갈까요? 독일의 우리랑 좀 건배사. 다릅니까?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프로스트합니다. 프로스트 이렇게. 네. 프로스트하고 프로스트보다 더 그 프로스트가 뜻이 보편적인 뭔가요? 프로스트가 위하여. 위에요. 예, 이렇게 프로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하나는 게 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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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춤볼. 네. 춤볼 이것도 너의 뭐 건강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춤볼. 춤볼. 예, 춤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스트하고 춤볼이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아우프 뮬러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름 얘기하는 거. 아우프 뮬러 그다음에 상대방 얘기하는 거. 뮬러 브라이언. 예, 뭐 그런 식으로. 이건 뭐죠? 이것도 상대방의 이름이면서 너를 위하여. 뭐 너를 위하여 건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우프 뮬러는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고요. 주로 춤볼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춤볼, 뭐 프로스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이 건배사들이 다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건배사가 우리 감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에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유럽 사람들은 그 원래 분위기가 약간 한 사람이 딱 무게중심 잡고 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배사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마시는. 그냥 마셨으면 좋겠는데 네. 괜히 이거 한 말이 너무 길어져요.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신입사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네.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좀 짧게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또 빈도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잔 먹고 한 잔 찍고 한 잔 먹고 자 한 잔 이제 찍고 하니까 건배사 너가 있으니까 이번에 건배사는 너가 해라. 이게 좀 돌아가면서 다 하고 너무 그중에 심해요, 또 잘하는 너무 심해. 사람은 박수 쳐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찌그러져 네. 있고. 이게 유럽의 건배사 찬양하는 게 이게 사대주의는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사대주의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국 이거. 건배사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나쁜 거는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건배사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계속 따라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죠, 이렇게 술잔을 비게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다가 너무 비었네 그러면서 한 잔 따라주고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유럽 사람들 잘 안 그렇거든요. 제가 먹고 가서 예, 돈 내서 먹고 여기 병이 있으면 자기가 따라 먹고 이러지 이거 뭐 비었다 그래서 각자 계산해서 시켜서 먹습니다. 예, 각자 계산해서 먹죠. 좀 흥분하네요. 그 옆에 술병이 있어도 그냥 각자 따라 먹거든요. 근데 그럼 혹시 여자친구나 네. 그런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중에도 각자 사 먹습니까? 각자 사 먹습니다. 진짜요? 예, 그게 절대 그 이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오빠가 낼게 그래서 내고 하는데 오. 집에 가서 계산서 이렇게 몇 얼마나 썼지 뭐 이거 이거 너무 많이 썼다 이런 과용했네 이게 아니라 저도 사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 일단 내가 다 내야지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내가 이거, 뭐 했을까? 이거 너무 많이 썼다. 근데 독일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사줄 때도 있죠. 사줄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맥주 얘기하다가 너무 진짜 맥주 얘기 가시죠. 맥주 순수령 얘기하고 지금 이상한 얘기 막 그 술 먹는 연령 얘기하고 막 그랬나요? 맥주 맛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독일은 도시마다 맥주가 있습니다. 뮌헨에 가면 뮌헨의 맥주가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가면 프랑크푸르트의 맥주가 있고 베를린 가면 베를린의 맥주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군요. 예.
그래서 그 베를리너가 들어갑니다. 베를린의 맥주는 베를리너가 들어가고 뮌헨의 맥주는 뮌헨어가 들어가고요. 네. 프랑크푸르트의 맥주는 프랑크푸르터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베를린의 맥주도 역시 베를리너가 들어가서 베를리너 킨들바이세가 있고 베를리너 필스너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저는 필스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마를 때는 필스너가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이세 맥주는 밀맥주입니다. 껄쭉해요. 껄쭉한 그런 맛이고 목 넘김이 좀 꿀떡꿀떡 넘어가고. 아, 소리 나는 거. 예, 베를리너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맥주라서 이렇게 꿀떡꿀떡이 아니라 콸콸콸콸콸콸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맥주가 콸콸콸. 예, 이런 식으로 이게 500짜리 캔 하나 들면 이렇게 쭉 먹어버린다 한 번에. 한 방에. 근데 바이세 맥주는 약간 이 무게감이 있어서 네. 바디감이 있어서 한 번에 좀 더 취하는 쪽이 바이세입니까? 그렇죠. 여기 바이세가 좀 도수가 강합니다. 네. 한 6도 가까이 되고요. 이 필스너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전 베를리너 필스너를 마셨고요. 베를리너 필스너 오늘 맥주 랭킹은 베를리너 필스너가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자, 베를리너 킨들 바이세. 네가 아니고 베를리너 그리고 필스너. 필스너가 네. 필스너가 더 맛있다 이 예, 말씀입니까? 이거 두 종류인데 베를리너 필스너로 킨들 하겠습니다. 바이세는 그러면은 생략하고 네. 베를리너 필스너의 맥주 랭킹은 몇입니까? 네. 이게 아무리 뭐 이 그 지역 맥주고 또 기라성 같은 맥주가 있어서 뭐 굉장히 고민도 됐지만 여기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를리너 필스너의 순위는 정말 행운의 숫자 77위로 하겠습니다. 77위. 네. 역시 약- 독일입니다. 약간은 그래도 살짝은 아쉽습니다. 예, 살짝은 아쉽죠. 독일 치고는 아쉽긴 한데 뭐 네. 나쁘지 않은 순위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77위 네.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일단 맥주 우리가 음식 코너 시작하자마자 지금 맥주 얘기를 한 게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네요. 네. 평소에는 음식 얘기 한 다음에 맥주 얘기 예, 음식 얘기한다면 맨 말미에 우리가 맥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다 보니까 맥주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물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나요?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독일 사람들은 그 엄청 마십니다. 맥주를 엄청 마셔요. 그것은 그것은- 아침부터? 예, 아침부터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특히 맥주 축제가 있는 바이에른주 사람들은 아침에도 마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마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너만 몰랐던 코너에서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한번 그때 해주시나요? 예, 얘기를 하고 곧바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뭡니까? 다음 음식은 그 슈니첼입니다. 슈니첼. 네. 그 슈니첼에 그 수식어가 붙어서 예거 슈니첼이 있는데요. 예거요? 예, 예거 술 아니에요? 예거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예거, 예, 그 예거밤도 있죠. 그 사냥꾼이라는 예, 뜻이구나.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예거가. 예거 슈니첼이 있고 비엔나에 가면은 그 비너 슈니첼이 있습니다. 비엔나 그 비너라는 게 비엔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거 슈니첼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송아지 고기로 만든 건데 지금은 닭고기로도 만들고 돼지고기로도 만들고 다른 기타 등등 고기로 만드는데 그것을 이렇게 망치로 고기를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그래서 육질을 핍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나무 망치로 그걸 막 두드리면 육질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쳐지죠. 네. 그 상태에서 옷을 입힌 다음에 튀기니까 우리나라의 그 돈가스, 독일식 돈가스라고 보면 되겠죠. 슈니첼이 그냥 고기를 튀긴 겁니까? 예, 고기를 튀긴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뭐 싸져 있진 않아요? 싸져 있진 않아요. 싸져 있진 않고 돈가스랑 이렇게 비슷하구나. 돈가스랑 비슷한데 거기다 레몬 뿌리고 어. 감자, 독일이니까요. 감자 넣고 채소하고 같이 먹는데 밥은 안 주나요? 밥은 안 줍니다. 음. 쌀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밥은 안 주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독일 요리다. 어떤 사람은 뭐 비엔나 그 오스트리아 요리다. 네.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뭐 예거 슈니첼은 뭐 독일 음식 같고요. 비너 슈니첼은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그 음식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고기를 두들겼다는 말만 듣고 지금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배가 고프네요. 지금 배는 나와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두들기고 싶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슈바인의 학생. 이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알죠. 먹어봤습니다. 돼지 네. 그 새끼 돼지 발 네. 튀긴 거. 족발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독일식 족발이라고 보시면 살짝 돼요. 다르더라고요. 예. 예. 이게 맥주 안주의 정말 최고의 맥주 안주고. 그 껍질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약간 흐물흐물한데 진짜 잘 나온 거는 그게 크리스피합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그걸 탁 치면 고기에 이렇게 느르륵 이렇게 균열이 가요. 상상이 되세요? 돼지족발이 있는데 너무 네. 크리스피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나이프를 딱 들고 탁 치면 그 돼지 껍질이 이렇게 금이 가는 거죠. 네. 튀겨졌으니까. 그거 까요, 이렇게? 예, 그럼 그거 하나 뜯어서 먹고. 뜯어서 먹고 다 뜯어서 먹은 후에 이렇게 해치해서 먹고. 한 대 치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치는 걸 좋아합니다. 치는 거. 이거 슈바인의 학생. 슈바인 학생. 이건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네, 슈바인의 공감이 학생도 가네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독일 빵. 독일이 빵의 나라인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다 독일 빵집이 있었습니다.
독일 빵집이요? 예. 빵집 이름이 독일 빵집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죠. 몇몇 군데는 있는 하나도 걸로 못 봤는데? 독일 빵집. 아니 좀 빵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도 빵이 유명하죠. 영국도 빵이 유명해요. 미국도 빵이 유명한데 독일 빵은 특히 또 유명합니다. 독일이 오. 빵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밀가루로 만들고 호밀로 만들고 귀리로 만들고 기타 등등 곡물로 만든 빵이 많은데 제가 먹었던 독일 빵은 너무 맛있는데 거기 무슨 약간 이스트라 그러나요? 그걸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빵에서? 빵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딱 하루 지나면은 그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되고 이거 너무 여러 종류 빵이 있는데 이게 독일 빵이라고 하신 거 보면 빵 종류가 아니라 그냥 독일 빵 자체를 그렇죠. 독일 빵, 추천하시는 예, 독일 빵을 저는 그 자체를 추천하는 겁니다. 독일 빵이 유명한 독일 빵은 무조건 다 먹어봐야 여러 좋다. 종류를 예, 여러 종류를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프랑스 빵만 그 빵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프랑스에 가서 빵을 먹는데 바게트 빵을 먹어서 네. 입천장 다 까지고 그래서 아니 먹는데 왜 이렇게 빵이 이럴까 입천장 다 까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는데 물론 네. 여기 또 독일 빵도 그런 빵이 있죠. 바게트가 있는데 바게트는 어금니로 씹어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저는 고생했던 게 있는데 독일 빵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네. 독일에서 어학연수 할 때 정말 독일 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럼 주로 독일 사람들은 빵하고 고기만 먹습니까? 거의 주식. 빵하고 고기하고 야채도 많이 먹고 네. 또 감자를 많이 먹죠. 감자. 감자를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의 요리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후추 치고 식초 치고 간장 치고 고추장 치고 이런 방식인데 색이 그러면 막 붉은색이 많이 없겠어요? 아 순수하죠. 순수하게 이렇게 뭐 드레싱이나 좀 있고 드레싱 없으면 그냥 약간 식초 정도 비니가라고 하죠. 비니 약간 그 우리나라가 말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양조 식초 그런 게 아니라 비니가라고 하는 색깔 있는 식초 그걸 쑥 뿌려서 그걸 먹든가 아니면 드레싱 마요네즈 드레싱 만들어서 그 정도 먹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잘 맞아서 걱정 없는데 밥이 그립진 않습니까? 가시면? 저는 한 2달 정도 지나야 밥이 한 끼 정도 그립고 김치나 안 그립습니다. 저는 김치 안 먹어도 삽니다. 100% 현지식. 역시 네. 저랑 또 비슷한 또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치 한 2주 정도 되면 김치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김치 안 땡깁니다. 저는 김치 필요 없고요. 맥주만 있으면 됩니다. 맥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맥주가 없으면 못 살죠. 맥주가 없으면 맥주를 한 달 동안 안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그 아랍 국가에 가서 술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네. 피부가 이렇게 시들시들 말라가고 오히려 술을 안 마셔서 입술이 말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맥주로 건강을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맥주가 아랍 국가에 갔더니 맥주가 있긴 있는데 도수가 2도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 물을 먹는 건지 뭐 뭘 먹는 건지 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맥주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그 종류들은 끝났습니까? 네, 독일 맥주는 뭐 독일 맥주가 아니라 독일 음식은 그 스페인처럼 다양하지는 않고요. 네, 스페인의 스페인 되게 돈가스가 많았잖아요. 다양하지는 않고 뭐 스페인 편에서는 음식으로만 우리 시간 엄청나게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를 마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너만 몰랐던 베를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코너입니다. 제가 뭘 몰랐을까요? 네, JJ는 어떻게 케밥을 좋아하시나요? 케밥, 이거 엄청 좋아하죠. 네, 뭐 케밥 양고기 케밥도 좋아하시고. 뭐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케밥은 네. 좋아합니다. 엄마도 가끔 해주세요. 네. 집에서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뭐 일단 싸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케밥은 정말 이 터키의 음식인데 그 독일에서도 참 인기가 좋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독일인데 케밥 얘기하시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독일 전역에는 약 4만 개의 터키 케밥집이 있습니다. 4만 개요? 예, 4천 개도 아니고 4만 개가 있습니다. 편의점 숫자 아니고요? 예, 4만 개? 4만 개가 있습니다. 아니 케밥이 그렇게 거의 인기 1등이겠는데요 그러면? 거의 뭐 먹기 편하니까 또 값싸니까 대부분 이거네. 또 운영하시는 분이 또 터키 사람인데요. 진짜요? 베를린에만 4천 개의 케밥 매장이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와 베를린 인구 대비 엄청 많은 거네 그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케밥의 고향인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케밥집보다 많은 겁니다. 진짜요? 매장 수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전 세계 케밥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곳이 터키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상식 밖의 상식입니다. 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케밥은 단독 스트리트 푸드 매출로 40억 유로 이상을 독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터키가 독일에서 돈 많이 벌겠네요. 엄청 벌고 있죠. 터키 사람이 많이 버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1960년도에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엄청나게 노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값싼 노동자로. 왜 우리나라도 파독 간호사가 있었고 파독 광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좀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아, 그래서 와서 이렇게 스몰 인구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450만 명의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와. 독일 인구가 8,500만 명인데 와. 45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전체 인구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명당 한 명은 터키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축구 볼 때도 축구팀에 터키 좀 혼혈인지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외질인가요? 네, 외질이라는 외질, 수가 왜 터키 터키계라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정치 문제로 이슈화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 8,500만의 국가인데 450만 명의 터키 사람이 사니까 정말 많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케밥집. 근데 재밌는 게 독일 사람들도 잘 먹는 거예요. 싸고 편하니까 독일 사람들도 터키 음식인데 독일 사람들도 먹어보니까 괜찮네, 싸네,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것 같네. 이러다 보니까 막 4,000개가 4만 개가 됐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이런 거대한 패스트푸드들이 여기서 힘을 많이 못 쓰겠어요. 그렇죠. 많이 못 쓰.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 쓰죠. 케밥집이 4만 개가 있고 베를린에만 4,000개가 있으니까 정말 한 집 걸로 하나 케밥이 있는 거고요. 햄버거보다 케밥이구나 여기. 네. 근데 케밥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케밥은 그 도네르 케밥이라 그래서 싸먹는 케밥인데 더 이제 보편화된 것은 꼬치로 된 그런 케밥도 있습니다. 꼬치 케밥. 뭐 싸져 있지가 않아요. 예, 싸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케밥이에요? 꼬치지 그냥. 그러니까 꼬치인데 그걸 또 케밥이라고 터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이게 시샤 케밥인가 뭐 시시 케밥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도네르 케밥이다.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이렇게 왜 싸서 먹어야죠. 예, 이렇게 둘둘둘 돌아가면 이렇게 슥슥슥슥슥 해갖고 싸주는 거죠. 맞아요. 거기 그 큰 데다가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그 얇은 칼로 이렇게 슉슉슉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닭고기 케밥, 네. 소고기 케밥 있죠. 돼지고기 케밥은 없습니다. 이슬람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럼 터키 아이스크림집도 많겠는데 여기? 터키 아이스크림집은 전 보긴 봤는데 네. 케밥집만큼 많지는 않고.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농락에. 주다가 이렇게 안 주려고. 하고.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안 속고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순발력. 뭐 이렇게 했다가 쑥 하고 이렇게 했다 쑥 하고 뺏고 막 먹으려고 하면은 이거 네. 꼬다리밖에 없고. 와, 저 이거 놀라운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조사하면서 네. 아니 어떻게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4,000개의 케밥집이 있지? 저녁에 4만 개가 있지. 근데 인구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인구를 보고 450만 명. 야 450만 명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케밥은 좋아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좀 우호적인가요? 그런데 네. 참 여기에 하나의 또 약간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독일 현지인들은 그걸 또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겠죠. 아니 여기 독일 사람의 나라인데 더군다나 아돌프 히틀러의 나라인데 예전에는 나치즘이 뭐 이런 발언했던 나라인데 터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멀 독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를 좀 경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슬람은 또 이렇게 잘 동화를 안 하잖아요. 자기네 종교 지키고 하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교회도 다니고 성당을 다녀야 되는데 이슬람 모스크를 세우고 자기네 신을 모시니까 독일 현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종교는 네. 뭐 존중을 합니다. 네. 종교를 뭐 이렇게 바꿔라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동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그 우익 세력들은 뭐 독일에도 우익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독일의 우익 세력들은 더 이상 난민도 받지 말고 터키에 사는 사람이 친척을 부르는 것도 방지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부인이 오고 부인이 오니까 또 친척이 오고 어머니가 오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문제와 정치 쟁점화 돼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정치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네. 케밥이 케밥 얘기가 훨씬 즐겁네요. 네, 케밥 레스토랑이 4만 개가 있다 독일에. 이건 진짜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너만 몰랐던 베를린에서 맥주 얘기 또 한 번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네. 맥주를 대체 어느 정도 마시는 거예요? 네. 그 이거는 뭐 사람들은, 네.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1년 동안 맥주를 1인당 평균입니다. 네.
1인당 11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110리터면은 좀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110리터. 난 놀라운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한 110리터 뭐 노약자나 뭐 이런 청소년들 빼는 이 병맥주나 네. 이 생맥주 한 잔이 몇 그게 뭐 500 잡고요. 500ml 잡고. 그럼 두 잔 마시면 1리터고. 네. 그러니까 얼마 한 두 잔씩 110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20잔을 마시는 거죠. 500cc로 그러니까 220잔. 두 잔씩 잡고. 네. 그렇죠. 110번을 먹는 거죠. 두 잔씩 좀 많긴 많네요. 많긴 많네. 많긴 하네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맞습니다. 110리터 평균. 네, 그러면 이게 또 편차가 있으니까 잘 안 드시는 분 빼면 진짜 많이 먹는 사람은 뭐 한 200리터 마시고 300리터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네, 110리터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10리터 맥주의 나라입니다. 야, 하루에 네. 어떻게 하루에 그럼 그분들은 대체 얼마나 마시고 우리보다 주량이 훨씬 센지도 궁금하고. 네. 아니 맥주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뭐 거의 매일 마시다 보니까 저는 한 200리터 정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의 물처럼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한 캔 정도는 꼭 마시고. 또 이게 자주 마시는 거랑 주량이랑은 다르거든요. 주량으로 따지면은 이게 취할 때까지 얼마나 드십니까? 주량으로 따지면 네. 주량으로 따지면은 한 2,500cc? 5잔 정도. 한 6잔 정도. 세진 않으시네요. 예, 세진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드시는 게 아니고 취하십니까? 저는 안 취하고 또 배가 맥주는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두 번 갔다 오면 또 새로 리셋이 되고 그래요? 또 리셋이 되고 하니까. 네. 그 독일에는 양조장만 큰 양조장, 조그만 양조장이 아니고 큰 양조장만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1,300개가 있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제 맥주 붐 일고 있잖아요. 많이 생겼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8월 말에 올해입니다. 올 8월 말에 그 강원도 어떤 도시에서 강원도 도시에서요. 평창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강원도 도시에서 제1회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제1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확정이 되면 제가 공지를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팀이 다 같이 가서 수제 맥주 페스티벌 참여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괜찮을 것 맥주 같습니다. 페스티벌 촬영을 갔었는데 그게 수제 맥주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네. 수제 맥주만 있는 곳이라서 이런가 보다. 네. 이거 궁금하긴 맥주 하네요. 페스티벌이 아니고 수제 맥주 페스티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촬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취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가서 또 만취 방송에. 만취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네. 만취를 하고 난동만 안 부리면 됩니다. 난도 안 부려요. 그게 만취를 자기가 미친 듯이 먹고 그냥 쓰러져 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뭐 말리지 않는데 혹시 춤추는 것도 난동인가요? 신나게 제가 춤추는데 반경 2m 안에서 추는 춤은 억셉트가 되는데 네. 갑자기 한 20m를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에 춘다 그러면 그것은 민폐죠. 네, 그 정도는 안 줍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자리에서 스텝만 좀 밟는 편이라서. 이제 수제 맥주 마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맥주 랭킹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의 나라 독일, 그 중에서도 수도인 베를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 베를린은 어떤 사람에게 관하는 도시입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코너가 됐습니다. 저는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유럽을 가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유럽을 가시려고 하면 그게 첫 번째 유럽 여행이든 두 번째 유럽 여행이든 간에 베를린을 포함을 시키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베를린을 빼면 좀 후회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베를린은 그 자체가 슬픔이고 또 베를린은 그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베를린은 그 한편에 또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를린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문화적 어떤 그 컬처럴한 그런 무게를 주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무게를 문화적 무게를 실감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영화의 소재가 되는 도시, 또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도시, 또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아픔을 넘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도시가 저는 베를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그 독일 베를린 여행을 권하고요. 독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베를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강인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를린이란 도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인한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렇게 유럽에 가는 모든 분들에게 꼭 가야 하는 추천지를 이렇게 추천을 하시네요. 네, 그건 뭐 가본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고요. 베를린을 한 번 가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되고요. 재방문율도 높은가요? 재방문율이 엄청 높은 도시가 되겠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1993년도인가 그 개봉된 그 누구죠? 빔 벤더스 감독인가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의 이름은 베를린 도시의 이름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런 도시가 저는 베를린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본 유알못이지만 유럽 가게 되면 베를린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도시에서 만날게요. 네. 원하연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아, 그냥 저 진짜 이렇게 지금 뭐 물을 먹어 물이 없네요.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드시고 네. 어떤 거라? 아니 그 아, 터키 그거 진짜 몰랐다. 예. 그거 진짜 그 좋은데. 터키는 정말 진짜. 네. 저거 드세요. 네. 네. 아니 터키 물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엠레찬이라고 또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리버풀에서 걔도 한번 터키 쪽이나 그러나요? 터키 관련 선수가 많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축구를 잘하나 터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터키는 축구 터키가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준우승했나요? 4강까지 3위. 우리랑 3, 4위 전에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때 차붐 얘기를 한 번도 안 예, 했네. 차붐 얘기를 오늘 제가 못한 게 정말 그 어떤 그 뭐냐 하나의 그건데. 근데 프랑크푸르트판 하면은 그때 많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그 무슨 그 예전에 스위스에서 그 무슨 다큐 찍었었는데 지금도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먼저 얘기 안 해도 혹시 차붐이냐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알아보더라고 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지하철에도 차붐 그림 아직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차붐 정말 심지어 네. 그 외국 유명 선수들이 따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곳이 차붐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대를 잇고 있죠. 어허. 대를 잇고 있다가 영국으로 갔죠. 지금은 독일은 아니지만 독일에서 일단 한 우리 나이로 만 18살 우리나라 한 20살 때부터 이미 19, 20살 때부터 프로 무대 진출해서 1부 리그에서 골 넣고 막 매년 10골씩 넣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독일 또 지역 감정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독일 지역 감정 엄청난 거 아세요? 독일 지역 감정,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은 정말 아 진짜요? 저 껌이고요. 독일의 소독고 약간 그런 지역. 그러니까 뭐 이 동독 사람들을 OC라고 하고요, 서독 사람들을 그 베시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반복하는 거 있고 그 전에도 무슨 뭐 바이에른 사람이다, 뭐 저기 함부르크 사람이다 해서 지역 감정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독일은 바이에른이 지역 이름이에요. 예, 바이에른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 독일 지역 감정이 없고 굉장히 화합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감정 엄청 많고. 제가 오늘 빼먹은 게 그 독일 사투리 이야기. 뭐예요? 독일 사투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바이에른주의 네. 그 사투리가 되게 심합니다.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주의 그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합니다. 이힐리베 디였잖아요. 이힐리베 디를 그 뮌헨 사람들은 이막디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아니 사랑한다가 어떻게 다르지? 우리나라다가 사랑한다가 사투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글쎄요, 뭐 어떤 사랑한다는 사투리가 없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있나? 어쨌든 뭐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네. 네, 진짜 없는 것 같네. 어쨌든 독일 사투리도 엄청나다. 이힐리베 디가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막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